안녕하세요, 함동균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우리들의 생활 정치로 이름을 바꾸면서 함동균 박사님을 꼭 모시려고 저희가 삼고초려를 드렸는데요. 삼고초려는요? 삼고초려는 함동균 박사님께서 고사를 하셔서 삼고초려가 아니고 너무 바쁘셔서 연락이 잘 안 돼서 삼고초려를 드리게 됐었습니다. 아이고, 함 박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새 채널이니까 네. 신장개업 하러. 신장기업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좀 바뀌고,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이 채널의 내용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제가 제일 좀 아쉬워요, 사실.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뭔가 얘기했는데 이제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아마. 그 점은 참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그 미디어의 하나의 그 뭐라 할까요? 그동안 출연하셨던 분들도 그런 거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또 여기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저도 뭐 열심히 얘기했던 게 갑자기 삭제가 돼 있으니까 바로 그 전주까지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이제 그 이름이 우리들의 생활 정치로 바뀌었잖아요. 참 다정한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다정한 이름 바뀌는데 제가 약간 역할을 좀 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엄청 큰 역할을 점점점입니다. 아니 뭐 그리고 좋은 얘기는 밝히는 게 맞고요. 저희가 비사를 오픈하면 우리들의 생활 정치에 이 네이밍을 만들어 주신 분이 저희 함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원래 간판 잘 안 바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미 간판을 좀 달아놨었거든요. 간판을 과감하게 바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여기 너무 아끼는 프로다 보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하신 네이밍도 좋긴 했는데 조금 좀 더 다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앞에 있었던 그 이용화 선생님도 그 이미지가 다정하시고 그래가지고 중도 확장이 요즘 시대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좀 명칭을 한번 제안해 드렸는데 이렇게 수용해 주셔가지고 아주 기쁩니다. 오늘 첫 번째 또 이렇게 바뀐 채널 이제 와서 두 분 선생님 또 새로 이제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크게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함 박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 신장개업 반 우리들의 생활정치의 축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 박사님 모시고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그 미국의 더 디플로맷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그런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자주 보는 실용주의 리더십 때문에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또 좀 해설을 달았어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함 박사님이 말씀을 좀 많이 리더십 전문가시잖아요. 저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시민으로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느끼는 사용자.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서초동에 가면은 양재동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그 R&D 센터가 있어요. 디자이너들만 아주 고급 인력 한 3,000명 글로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디자이너들을 이제 관련된 좀 강의도 해보고 또 특별한 그 디자인 양성 프로그램에 튜터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일 요즘 그 중심이 되는 얘기는 UX 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됐는데 지금 아주 파트장급 아주 거의 높은 직급에 이제 있는 분이었는데 오래전에 한 15년 전쯤에 만났을 때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명함을 내미시는데 UX 디자이너라는 그런 이제 명함을 내미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게 UX 디자이너가 뭐냐. 그러니까 유저의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한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관점에서 디자인한다. 디자이너가 자기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념을 거기다 막 입힌다든가 자기 미감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표현주의 예술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느끼냐. 그의 경험을 철저하게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디자인하는 건데 지금은 그 삼성전자에 가보면은
디자이너들이 명함 내밀 때 보면 UX 디자이너가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국가의 이 행정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이재명 시대에 사람들이 느끼는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용주의 이렇게 단순히 얘기를 하는데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거를 사실 뭐 실용이라고 하는 건 이명박도 실용주의 할 수 있는 거고, 그랬죠. 예. 또 사람들마다 이게 실용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실용주의가 이명박의 실용주의는 이명박 중심으로 실용주의를 하잖아요. 예. 예, 역대 많은 정권들이 어떤 정책을 하고 이제 리더가 됐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예. 근데 진짜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사용하는 것을 위한 그가 주인이 되기 위한 어떤 좋은 제도를 디자인하고 정책을 디자인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필요한 거 그걸 지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정권을 잡는 사람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명박 같은 사람, 오세훈 같은 사람은 하고 싶은 게 이제 지나쳐가지고 시민의 필요와 시민의 욕망과는 전혀 괴리된 예. 전시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꼭 이게 어떤 정말 전시 행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급박한 거냐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예, 데카르트는 이제 뭐 진리에 이르는 길을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차례를 나눠가지고 쉬운 거부터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순서부터 해야 되느냐? 당연히 유저의 관점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가장 절박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겪고 있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UX 디자인이거든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실용주의가 아니라 UX 디자인을 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봐요. 예. 대통령이 정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의 욕망 이게 아니고 국민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너무 필요한데 어떤 걸 보면 큰 것도 있지만 그냥 디테일한 것도 있어. 예를 들면은 생리대. 이거 평생 써야 되는데 그게 비쌌어. 아무도 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무슨 외국에서 뭐 유가가 출렁출렁 하면은 갑자기 정유사가 뭐 외국에서 석유가 도착하기 전부터 값이 오르고 예. 그다음부터 내리지도 않아. 근데 거기에서 딱 그냥 개입해가지고 이거 왜 유가가 이렇게 되냐 이런 거 지적하잖아요. 또 대부분 아주 또 필요한 일이지만 그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대로 미뤄두는 일들이 많아요. 가령 이제 사회의 그 상부 구조가 아니라 하부 구조를 이제 고치는 일. 뭐 부동산 같은 것도 그런 걸 거고 그다음에 유가 이제 코스피 같은 이런 문제들도 그렇죠. 독과점 이런 것도 예, 그런 것들 그렇고 이 경제 구조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급박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건 뒤에 미뤄두다가 정권 예. 끝 말게 한다고.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막 떠들썩하게 뭔가 어떤 전시적인 걸 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그걸 꼭 전시적인 거라고 할 수 없지만 그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뭐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먼저 예. 터트리고 근데 실제적으로 뭐 결실을 맺은 것도 없고 그죠? 뭐 뻥 터트리기만 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아마 시대적인 어떤 과제로 요청되는 것처럼 이제 막 떠들썩하는 게 검찰 개혁 같은 그런 문제인데 저는 뭐 여러 차례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그게 가장 절박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손대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손대는 거. 그러면서도 이제 대통령은 어떤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유일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저는 그 UX 디자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예. 유저의 관점에서 디자인한다. 제가 그 디자인 학교에 선생도 했었고,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도 제가 뭐 편집장도 하고 뭐 그런 일도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긴 시간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이 있어요. 저한테는 늘 사용자의 관점에서 누가 이걸 사용하느냐, 그가 겪게 되는 가장 실질적인 고통이 뭐냐, 절박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일 행복한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이잖아요. 뭐 핀란드, 스웨덴. 근데 행복 지수. 예, 그 나라들이 그 박사님 얘기하신 UX 디자인을 많이 이렇게 행정에 접목해가지고 행정 개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제 좀 행복해지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죠.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면은 그거를 어떤 그 권력의 교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우리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요즘 굉장히 지금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데
김어준 씨도 그렇고 유시민 씨도 그렇고 과거에 어떤 저 스피커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민주진영의 스피커라고는 하지만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이냐면 그 앞부분에 자기 앞에 이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거대 악이 있는 상황 속에서만 유효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UX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앞에서 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맥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던 것을 이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구 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윤석열 같은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런 수구 진영과의 대결 속에서 이렇게 맥락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제는 과거냐 미래냐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이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 이 판에서 계속 움직여가지고 그거 대고서 얘기하면은 그냥 헛발질하는 거예요. 시대에다 허공에다 대고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예? 과거에 무슨 그 조선일보 같은 이런 신문이 문제됐던 거는 조선일보가 움직이는 세력이 수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수권 세력이 결탁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국민의 이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계엄의 강도 건너오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미래로 어떻게 이제 가느냐. 미래로 가는데 과연 지금의 뭐 그 대통령 리더십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집권 여당도 그렇고 예. 또 민주 진영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스피커가 이렇게 변화된 관점에서 맞게끔 이 방향을 놓고서 누구하고 싸우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이거 자체가 그냥 바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예. 바보가 되고 심지어는 발목을 이제 잡으면서 오히려 수구 세력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맥락에서는. 예.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양반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구만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자꾸 뭐 대통령의 뜻이다. 공소 취소해줘라. 막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 뭐 깜짝 놀라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뭐 어저께. 그러니까요. 그런 거요? 예. 예, 어저께 저도 요즘 며칠 좀 바빠가지고 채널도 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아유 연일 뭐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지만 저는 다 예상했던 일. 예. 그리고 지난 가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던 그런 얘기들인데 한국 정치에서 그 지난 그 2024년 12.3부터 세 개의 쿠데타가 있다. 한국 정치에는. 그래서 윤석열 계엄과 같은 그런 쿠데타가 있었고 이제 친위 쿠데타죠. 행정부에서 일으킨. 그랬죠. 네. 예.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조이대 대법원의 예. 쿠데타. 예. 미수에 그쳤지만 분명히 있었던 쿠데타거든요. 예. 예. 이제 앞에 그 윤석열 쿠데타는 지금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조이대 대법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그 대법원이 데미지가 입은 게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오늘 뭐 말씀드리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안만 검찰 개혁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상대적으로 조이대 대법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거든요. 아무런 그 데미지도 입힌 게 없고 그 사람을 청문회 앉힌 것도 없고 탄핵을 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어떤 법의 문제라고 하는 건 이제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도 있는데 왜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용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자기의 법안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도 이제 해야 되는 그래야 이게 지금 저쪽 맥락이 보여요. 제가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그다음에 이 세 번째로 대선 조기 대선이 끝났지만 집권 여당 내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라고 하는 기호를 같이 쓰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그 성공을 바라지 않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이 안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발목을 잡을 거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문파 진영이에요. 그 문파 진영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과거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구 세력과의 대결 속에서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이렇게 그걸 하지만 이런 어떤 세력들이 약화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존재에 증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자기 존재를 증명해 본 능력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뭐 해도 다 실패했고 심지어는 또 지금 보니까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수구적 어떤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그 결정적인 영향을 이제 우리는 그건 봐왔잖아요. 그렇죠. 봐왔고 예, 예.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수많은 정치적 고난의 과정에서 그를 가장 많이 기소했었던 정치 검찰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검찰이었단 말이에요. 집권 그러니까 여당 안에 있는 그 의원을 그 기소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할 때 정권 상층부에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재가라든가 그 라인에 재가 없이 검찰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짓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오히려 이제 목소리를 이제 내면서 완전 찌그러져 있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어떤 범죄적 그 의심이 많이 드는 어떤 그런 잔당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인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행정부니까 이재명 행정부의 판단대로 뭔가 하는 게 좀 맞는 거예요. 그때는 그 뭐 하고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들이 전부 다 뭐 대통령이었고 법무장관이었고 민정수석이었고 지들이 검찰 개혁을 그걸 다 가지고 있었고 검찰을 하수인으로 뒀으면서 그때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뿐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검찰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라인들을 그 시절에 다 키운 거거든요, 사실은. 전체 그 검사부 전체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정치검찰이라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공안부라든가 특수부 검찰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해요. 대부분은 사실 형사부 검찰들이거든요. 근데 이 일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요 검사장급의 대부분을 그 사람들을 올려가지고 특수부 중심의 어떤 판도로 이거를 지금 국가 검찰 조직을 그렇게 만든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인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형태의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이런 논란을 만들어낸 그 조직 구조를 디자인하고 설계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다 망쳐놓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정부대로의 자기의 어떤 방식이 있는 거고 또 과거에서 지들이 했던 방식에 가지고 실패한 걸 봤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방식대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마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기호 지금 민주당은 보게 되면은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세 개의 쿠데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번째 쿠데타가 바로 이 정청래 대표로 얘기되는 이 쿠데타 세력이에요. 이게 이제 요번에 어저께 그 김어준 채널에서 있었던 그 얘기 오늘 좀 자세하게 좀 해야 될 텐데 저도 오늘 저녁 때 채널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내부에 세 개의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완전히 노골화되는 시점이 이제 등장할 것이다. 네, 그 얘기를 아주 처음에 그런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과격한 얘기를 하나 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은 예도 TV라고 해가 철학하시는 예도 선생님하고 저만 아마 작년 늦여름부터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게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방식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조기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행정부로 이제 대통령 옮겨가고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정청래 대표 역시 사실 민주당의 실세였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은을 입은 게 김어준 씨한테 성은을 입어가지고 동료 의원들은 그 내부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청래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채널에 계속 나와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뭐 딴지 게시판에다가 뭐 한 1,500번 이상의 글을 썼대잖아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인데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그 조종돼가지고 한 팀으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당내에는 이 사람이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동료에게 신뢰를 조직에게서 압도적으로 동료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 여당의 대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이 또 꿈은 큰 거야. 이렇게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욕망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김어준 씨의 그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서 거기 아마 김어준 채널에 제일 많이 나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이 텔레비전 미디어에 많이 나오면은 뭐 대단한 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미디어에 나오는 어떤 거 하는 사람 김어준 채널에 앉아 있는 사람 학자 시인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인문학을 좀 폭넓게 공부한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박구영 씨 같은 사람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어. 유군 이런 사람들은 제가 올해 문학평론을 했지만 저한테는 텍스트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인, 철학자 이런 사람도 앉아가지고 근데 김어준 같은 사람이 그런 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앉혀놓고 고정적으로 앉혀놓는 사람들이 학계에서 이 사람들이 신뢰를 받고 그다음에 문학계에서 신뢰를 받고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 손 안에서 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저기 장난감 같은 사람들을 거기에 앉혀놓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이 그 사람이 얘기하고 어법이 똑같잖아. 완전히. 거기서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고 정청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주당 안에서 진짜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 당 안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거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말놀이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사람들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민희라든가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그 김어준 채널에 자주 나온 국회의원들 중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보세요.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이 정청래, 최민희, 조국, 무슨 뭐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뢰하고 그 채널에 나오는 휘스하고 완전히 반비례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앉혀놓고서 이 시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인데 이재명 정부가 가는 그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빚진 것도 아니고 운동권에 빚진 것도 아니고 그 민주당의 여권 세력에게 빚진 것도 아니고 무슨 지역의 호족들에게 빚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국민을 향해서만 간다. 그러니까 친명파라는 것도 나는 없다고 봐요. 거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아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성기능 리더십이라는 게 글쎄 대통령을 떠받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볼 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은 있지만 떠받드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보스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어떤 지지를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조기 대선과 같은 이런 어떤 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49%밖에 얻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 끝난 다음에 65% 그죠? 이런 63% 뭐 이런 내외의 지지를 공고하게 받아가고 대구, 경북 그죠? 이런 아주 수구적인 어떤 그런 진영 안에서도 야, 저 사람 옛날에 우리 박정희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념이 떠오르거나 진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 떠오르는 거야.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특정한 진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도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우리는 저 내란이 일어나도 저 사람 안 찍었는데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 같고 또 그 대구 쪽에 보면 부자들도 많다 그러거든요. 토착 부자들도. 그분들도 뭐 주식 같은 거 넣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불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출연을 한 거죠. 근데 그런 흐름에 반해서 이분이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연임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또 과거에 빚진 것도 없고 당내에 빚진 것도 없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UX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의원에게 도움되는 거 되거나 민주당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당파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국민에게 뭘 제일 도움이 되나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인선도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 저기서도 끌어다 쓰고 여기다도 끌어 쓰고 효용감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인기를 얻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구 여권에 있었던 그분들도 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도우면 돼.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게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집권하는 세력을 돕는 게 여당의 일인데 지난 8개월 이렇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을 지금 도운 게 뭐가 있나. 그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뻔뻔한 짓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뭐 어떤 저 외국에 방한 가면 갈 때마다 뭐 이상한 거 터뜨리고 정청래 씨. 묘하게 그랬어요. 묘하게 그런 게 아닌데 한 번 우연이지만 그게 10번, 15번 되면 필연인 거죠. 이게 선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뭐 코스피 5천인데 뭐 합당 이런 걸 터뜨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나온 게 이제 지금 어저께 이 김어준 씨와 같은 그 장인수 씨하고 했었던 이제 그런 건데 그 문제는 굉장히 이제 저는 심각한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언젠가는 이게 이제 한번 진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걸 이제 쿠데타 정도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의 어떤 굉장히 쌍둥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정부예요. 이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봤잖아요. 윤석열 세력 따로 있고 뭐 이 또 민주정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한번 보세요. 돌아보면은 특수부를 어떻게 키웠고 근데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소 같은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어느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때 민정수석은 누구였고 법무부 장관은 누구였고 그다음 결정적인 시기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점이 있었는데 그 점에서도 윤석열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출연에 아주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정부 이재명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출연하는데 아주 뭔가 하여튼 이 사람이 되느니 뭐 윤석열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력이 제가 볼 때는 구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도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힘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검찰과 캐비넷을 열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것들을 뒤지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쫄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왕좌왕하더니 결국에는 윤석열에게 손을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구린 게 이 문재인 정부에 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지금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하지 않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건 유일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디자인이라 일종의 국가 정책도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 저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불편한 게 많고 뭔가 잘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통령식이 자기 디자인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지금 법사위를 장악하고 법사위에서 아주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누구죠? 그 뭐 박은정 씨라든가 또 김용민이라든가 뭐 추미애 의원도 이제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대체적으로 또 이렇게 이 뻥튀기 해가지고 큰 소리 내는 이 정청래 씨하고 또 합을 맞추고 있고 그들은 또 이제 김어준 스피커가 돼가지고 그 법사위에서 떠들다가 민주당에서 그 정청래 대표 입으로 떠들다가 또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퇴근하면은 아침이나 저녁 때 가가지고 김어준 채널에 가가지고 떠들고 그러다 저녁 때 나와가지고 또 매불쇼에 터들어요. 그래서 여론 몰이를 하는 그걸 통해서 제도적인 것과 이제 비제도적인 어떤 그런 민간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합작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이 아니다.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디자인일 뿐이에요. 게다가 이 디자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 디자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박운정 씨와 같은 이런 식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이런 사람들은 그 남편이 이종근 씨라는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검사장 출신인데 이 사람은 아주 이 검찰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블랙벨트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그 명예로운 벨트까지 받은 사람인데 다단계 사기 그 범죄로 굉장히 유명한 검사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야. 이 다단계 사기는 단군 이래로 최고의 그 다단계 사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1조 원대인가 2조 원대의 그런 어떤 사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피해자가 10만 명이나 되는 그래서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런 어떤 진영이 저쪽에 있었던 그거를 퇴직하자마자 그거를 수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4천억대 무슨 또 사기. 그러니까 사기 범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름을 높였던 사람이 퇴직하자마자 그런 것을 수임하면서 2022년에 뭐 8억 9천만 원이 부부 합산 재산이었는데 조국 혁신당 들어가가지고 비례대표 할 때 재산 신고할 때 보니까 1년 만에 49억인 거야 돈이. 아니 도대체 1년 만에 돈이 어떻게 생기냐. 정관예우 아니냐. 그러니까 박은정 씨 나와가지고 이 정도는 정관예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근데 이걸 또 조국혁신당이 신장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뭐 김태형의 무슨 정치 무슨 쇼인가 뭐 그런 데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도 정말 한심한 새끼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새끼인데 무슨 거기 이런 지금 저 국회의원에 나오기 전에는 뭐 여기 TV 저기 뭐 MBC 그런 데 나와가지고 공공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딱 정파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 정파의 그 진영의 이익이 딱 그걸 해가지고 국민이 그러려고 그 비례대표 그거 해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지민비죠 그런 게.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을 완전히 배반하는 새끼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아주 예. 악질들이에요.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 그게 남편의 일이지 부인의 일이냐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문제는 왜 따집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남편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무슨 뭐 교통사고 뭐 위반하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술주정하고 이런 거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지금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제일 목소리 높여가지고 하는 여자가 그 다음에 정부 아니라고 하는 건 개혁도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지랄을 하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지가 무슨 신이에요? 뭐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신이야? 정말 내로남불이군요. 그 남편이 무슨 무슨 뭐 다른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검찰 다단계 사기라고 하는 검찰이라고 하는 직종에 있던 사람이 그리고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퇴직하자마자 아니 몇십억의 재산이 불려졌는데 그런 걸 그럼 정관예우라고 하자면 누가 정관예우라고 해요? 정관예우라고 하는 게 허가낸 그게 사기하는 거예요. 브로커 짓을 하는 거잖아요.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합작해가지고 1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그 돈이 뭐 수입료로 22억을 받았다 보도하는 걸 보면 22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 건에 그런 돈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돈으로 거기서 그게 나와요? 그 피해 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다단계 저기 뭐 뉴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그 이종근 검사에 대해서 다단계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 그냥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한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피켓을 들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데는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혁도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건 무슨 무슨 약간 그 뉘앙스가 딴지 게시판 가면은 이제 조국 혁신당 이 털보 채널 그죠 매블쇼 그죠 그다음에 이 법사위 정청래 입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동일한 형태의 스피커를 둬가지고 막 이거를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예. 같은 얘기를. 같은 얘기를 떠드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자들이 누가 이 얘기를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 지금 이게. 이 자들이 하나같이 다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랑 관련되는 사람들이야. 검찰 개혁이 실패하거나 그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칼을 들이댔던 사람이거나 그죠? 그다음에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칼을 들이댔다는 건 단순히 사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 수사의 어떤 결과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런 짓을 했던 자들이 적어도 실패하거나 연루돼 있거나 어떤 방식이든 그다음에 어떤 그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형태의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김건희가 무슨 뭐 나라를 거의 말아먹는데 그 윤석열의 문제지 김건희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거를? 관련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새끼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돌았더라고. 예. 그러면서 어저께 나온 그 사태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제가 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문재인 세력의 회기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세력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 검찰의 출현과 이 사람들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아주 여러 각도로 맺어져 있어요. 예. 이거 제가 무슨 기자라서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만 가지고 이거 조각을 맞춰 보면은 그걸 조각을 못 맞추면은 우리는 지금 교육 과정을 배울 필요가 없어. 그냥 보면은 그냥 보여.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다시 정권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권력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행정 권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금 4년 후에 조국을 통해서 왜 조국이냐?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이기 때문에 조국인 거거든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진보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진보당이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진보예요? 계급성을 진보를 가지고 있어요. 강남 좌파인데 지금 좌파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죠? 컬처가 거기 진보적이에요. 그 성비위 사건 해결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검찰개혁 빽빽대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검찰개혁 문제하고 왜 관련이 없어? 그런 것이 다 관련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지 당에 있는
예? 의원들끼리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이런 식의 실드나 치고 있으면서 그게 시민의 눈높이에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맞는 얘기예요? 그 계급적으로 거기가 지금 진보 정당이에요? 컬처가 정당이에요? 아젠다가 진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호의 정치를 통해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야. 왜 못 믿고 속이냐면 그 속이는 게 가능한 건 김원준이라고 하는 이런 대형 가스라이팅 채널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거는 미디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종교예요. 그냥 마이크를 들고 있는 확성기를 들고 있는 그 종교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비즈니스하고 또 권력 분배 나눔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지금 어떤 그런 형세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조국 한 달 전쯤에 나타난 거는 이 뭐 한두 달 전에 나타난 거는 1인 1표제 그다음에 뭐 합당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 대통령은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갔지만 지방 권력과 국회의원 공천권 우리가 가져가 가지고 의회 권력하고 지방 행정 권력은 우리가 먹는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지금 소문이 파다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군산에 내려가지고 황석영 선생님을 만나고 갔는데 군산 전북에 여기 전부 다 뭐 조국 땅이 와가지고 말뚝 박는다고 민주당은 그런 말까지 돈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분은 이제 완전히 그 눈이 매 눈을 가지고 사선을 넘어가지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는 짓이 완전히 이게 뭐 한심한 거야. 지방 토호들하고 구 도로 민주당 애들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이름만 조국혁신당이라고 달고 있지만 그건 그냥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하나의 그냥 사이비 하나의 그냥 카피 시뮬라크르가 하나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조국이 다음번에 정당 대표가 된다 민주당을 가가지고 먹어버린다. 그 소수당인데 국민도 지지하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조국 같은 그런 무능력한 자가 와가지고 대통령을 한다. 대통령 집권여당 후보가 된다. 이걸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나오면은 다시 국민의힘에 누가 나오면 하나 영입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을 찍어요. 지금 2.8%, 3%, 1.8%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문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 해가지고 되잖아요. 윤어게인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쿠데타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뜻대로 잘 되지 않았죠.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뭐 은둔한 건 아니지만 글이나 쓰던 사람이 이 새끼들이 도대체 완전히 국민을 뭘로 보나 해가지고 이런 이제 마이크를 이제 들고 쌍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새끼들은 하도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지고 신격화돼 있어가지고 욕바가지를 퍼붓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 이해를 잘 하지 못해요. 좋은 말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 엄마가 이런 저기 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 며칠 전부터 욕 안 했는데 어저께 내가 사태를 보면서 이 새끼들이 도대체 이런 양아치 새끼들이 이게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지 이런 놈들은 지금 욕도 싸단 말이야 지금 이게. 그게 근데 그 민주당 안에서 합당 쿠데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쿠데타인 거예요 그게. 그 합당을 통해 가지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몇 프로 되지도 않는 놈이 그걸 먹게 된다. 그럼 걔가 대선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선에서 이기겠어요 그게? 누가 그 국민이고 지지해요. 그러니까 그게 도로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 윤어게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바깥에서 이제 그걸 조종하고 있었던 김어준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 교주가 완전히 지금 그냥 얼굴을 이제 까고서 본색을 좀 드러낸 거죠. 장인수 씨 그 사건에 대해서 봐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그 김민석 총리가 이거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이건 있잖아요. 뭐 어떤 사건이냐면은 페이크 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응을 잘 못하는 거야.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이거는. 왜 쿠데타냐? 대통령이 검찰하고 딜을 해가지고 공소 취하라고 하는 일종의 불법적 딜을 했다 이거예요. 대통령 탄핵감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렇죠. 엄청난 얘기야. 이거는 그냥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정청래라는 자를 신상필벌을 하지 않고 저런 자에 대해서 저걸 계속 앉혀놓게 되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재명 정부 내임덕뿐만 아니라 5년 임기 못 채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게 다 보여야지. 철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구조적으로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아, 이 새끼들이 이런 짓을 하려고 지금 계속 저러고 있는 거구나. 그동안 봐왔던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다음에 어디로 갈지 이게 보이거든요. 그게 그 행로가.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장인수라고 하는 놈이 이게 무슨 저기 어디서 밝힐 수도 없는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이자는 보면은 굉장히 이자가 이걸 독박을 쓰면서 이것이 저는 이건 이제 수사 대상이거든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지금 딴지 게시판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그 김어준이라는 자가 완전히 광인이 됐잖아요. 네. 돌았어요. 제가 볼 때는 논리도 없고. 그래서 계속 지금 헛소리를 할 뿐 그냥 헛소리가 아니야 이게. 여러분 헛소리를 그걸 보시면 안 돼. 헛소리를 넘어가지고 아주 무서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짜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김민석 총리를 계속 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석 거짓말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대한뉴스 저기 뭐 무슨 KTV인가 거기에서 고. 무슨 뭐 사진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자는 계속 거짓말과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죄를 죄로 덮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역사가 오래됐죠. 김어준이 이렇게 된 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고발을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나 봐요. 엊그제.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는 그런 고발을 원치 않는다. 자기를 예. 디스하고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대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대인배 막 그런 거를 하는 거야 또. 근데 김민석 총리는 저 한 번도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언급을 제 채널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김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예. 이분이 지금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지금 혼자 대인배인 척 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민주정치 안에서 정당, 총리, 대통령은 다 시민의 에이전트거든요. 유저는 국민이에요. 예. 국민이 사용자야.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자기들을 차용한 거야. 예. 근데 시민에게 피해를 입혀? 도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슨 우리를 해코자 하는 시민을 해코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 도구를 건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도구를 쥐고 있는 사람은 국민이야. 예. 그러니까 이건 도구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 총리에 대한 공격은 지금 국민과 시민에게 해코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그 지사에서 계속 있었던 그 악마 프레임. 그렇죠. 그거를 방어를 하지 못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예. 그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1인 김민석으로 생각하면서 뭐 나의 인격에 대해서 했는데 내가 뭐 그 명예 뭐 처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쿠데타는 진압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걸 그냥 두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잘못 저 정치하는 거고 김민석이라는 사람도 국민을 무시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 김민석에 대해서 뭘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 총리를 해코자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을 해코자 하는 거고 대통령을 흔들어가지고 국민을 또 어떤 상황에 몰아넣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지난 우리가 몇 개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집권 여당의 지금 대표가 저런 미친 새끼가 등장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국민이 이게 하나. 12.3 계엄 이후에 우리가 6개월 동안 겪었었던 그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이제 대통령은 지금 뭘 향해서 막 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지랄들을 하면서 국민이 무슨 그 합당에 지금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UX 디자인을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국민이 뭐에 대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가스라이팅 돼서 그렇지 이 시대의 대표 아젠다가 아니에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20년 된 아젠다고 20년 동안 그 새끼들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계속 실패해왔던 거야. 예. 계속 실패해왔던 새끼들이 왜 지금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데 이 새끼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지랄을 하면서 결국은 어저께 김어준 이런 새끼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짓까지 한단 말이야. 마치 대통령이 그 장인수가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거 봐요. 저기 데스크에서 얘기할 때 어저께 저한테 오늘은 이런 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식의 주제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상호 아젠다에 대한 얘기 없이 거기 등장을 해요? 그렇죠.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하면서 놀라지도 않아. 뭐 다 아는 거니까. 심지어는 지가 짜줬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그거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사전상이 되지 않는 얘기가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맞습니다. 하도 이놈이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신뢰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지 입으로 그걸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저기 뭐 또 갑자기 막 친명 코스프레를 했다가 막 정신이 없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건 이제 그거 하는 거니까 장인수가 이제 그지? 장인수가 얘기하고 자기는 뭐 질문하는 자가 됐나 보지? 예. 어쨌든 그 구도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 연극이에요, 그게. 우리 방송해가지고 이런 관례가 있잖아요. 그 장인수라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저 사람은 저는 저 사람은 구속감이라고 봐요. 저 사람이 한 건 구속감이고 이거는 아주 공적인 이게 대통령을 단순히 했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거 지금 저기 뭐 한동훈이 이거 들고 나와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특검하자 그랬잖아요. 예. 특검해야 될 사안이에요.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특검해야 돼. 특검해가지고 이거 사실로 벌어지면 대통령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일이에요. 그런 거를 저 채널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뭐 검찰에서는 뭐 어떤 얘기들이 떠돌면서 뭐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뭐 그런 시나리오를 자기들이 짜고 있다. 그 기자가 그 김어준 채널이 대통령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안 같은 것들을. 예. 있지도 않은 어떤 범죄를 이렇게 하면 범죄가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죄 시나리오를 알려주는 거야. 이런 개새끼들이 있어요, 이게. 이 새끼들은 이거는 쿠데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건 페이크 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범죄적 사실로 만약에 소명이 된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옷 벗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쟤네들이 지금 제기한 거거든. 그렇죠. 새로운 방식의 쿠데타군요.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 계획했던 것에서 이제 그 조선일보가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지금은 수구 세력이 했던 거를 똑같이 하는 거야. 배우고 따라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제3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고 정택래라고 하는 저 사람을 이 민주당에서 저는 그 사퇴가 아니고 제명시켜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제 채널에서. 예. 제가 저 JTBC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 기자가 눈 동그래져가지고 너무 선 넘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야. 제가 선 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 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상 필벌이. 근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 안에서 쿠데타를 계속 공모하는 거고 이 안에서는 이렇게 쿠데타 공모하는 거고 그게 단순히 레임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일순간에 꼬꾸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자들이 저 자들이 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저렇게 개거품을 불면서 법원에 대해서는 관대한 줄 아세요? 그 법원 조의되고 사법 개혁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 조국혁신당에서 뭐 청문회로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있잖아요. 그 원래 내란 전담 재판부에 원래대로 그거야말로 원래대로 된 게 없어. 그걸 가지고 다시 핏대를 올려야 되거든. 예. 근데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그거 핏대 올린 사람 없어요. 박은정이라는 사람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게 없어. 심지어는 조의대가 무슨 내규를 통해 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전에 법원 그 이제 법 통과되기 전에 자기 내규를 통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뭐 환영 선명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구도를 보게 되면 이 자들은 자기들을 칠 수 있는 검찰의 손발은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고 예. 이거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UX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라고. 예. 아니 제가 그 UX 디자인 그런 거 튜터를 하고 그런 거를 기획을 했다니까 삼성전자에서. 예. 자기를 위한 검찰 개혁. 예. 제가 아주 세계 최고의 디자인 회사에서 그런 걸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시선 자체가 관점이 좀 달라요. 이게 누가 하느냐, 누구를 위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방식이. 근데 이건 전혀 UX 디자인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특히 권력의 어떤 그런 거 상층부에서 그것들 구린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개혁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이 그걸 담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죠. 지난주에 주말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니네들 왜 그러냐. 지금 이재명 정부의 행정부인데 몇 번을 얘기를 했잖느냐. 몇 번 얘기했는데도 왜 니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말도 안 들어. 아니 그 새끼가 뭔데 지들이 뭔데 일개 유튜버가 대통령을 뭘로 보고 대통령 뒤에 지금 국민이 있는데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완전히 이거 제압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번 이거를 딱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진압하지 않으면은 이거 5년 못 갑니다. 왜 사법부 저렇게 그냥 놔뒀겠어요?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멀쩡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내란 과정에서 어떠한 데미지도 얻은 게 없어. 그 사람들은 지금 심지어는 내란 전담 재판부조차도 외부에 있는 추천위원들을 사법부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추천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재판부 구성에 추천권을 달랐던 거였는데 그것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렇죠. 내부에 있는 법원 있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무슨 뭐 그 한 통수로 움직이는데 그게 뭐 조희대가 임명을 했느냐 법관들이 임명했느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청문회에 나온 것도 없어. 탄핵당한 것도 없어. 어떠한 거기에 대한 그것도 없는 상황이야. 그냥 거기에서 이제 유유자적하고 보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건수만 있어 봐라.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도 당했잖아요. 그랬죠. 그 내부에서 반란표도 많았잖아요. 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는 대표 때도 맞아요. 자기 안에 있는 정당 안에 있는 배신당했죠. 놈들한테 퇴출당할 뻔했잖아. 맞아요. 그런 세력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아주 이 배가 간이 배 밖에 나온 놈이 저기서 지금 거의 지금 정신병에 거의 이를 정도로 돌았거든.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왕이 누군지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 대통령도 자기는 시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상황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기 아가리 하나를 가지고 무슨 위원들도 마음대로 하고 국민들도 마음대로 하고 총리도 직격하면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이거 이자 그래 놔두면은 이거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이렇게 왜 저 같은 사람이 나서겠어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과 같은 그런 어떤 시대로 다시 한번 회귀한다? 문재인과 같은 그런 어떤 시절로 다시 회귀해가지고 그 자들이 이미 근데 지방 권력하고 국회의원 공천권 같은 것들을 다 따먹으려고. 예. 대통령만 뭐 하나 앉아 있는 거지. 그걸 전부 다 장악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냥 국가는 몸통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 권력이 배분되고 시민의 공복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 저는 제가 이제 용납을 못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선 거거든.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런 놈들이 도대체 뭔데 지금 도대체. 그래, 이 민주당에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추미애 이런 사람들 지금 왜 거기 나가가지고 경기지사가 무슨 그렇게 중요해?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서 무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국민이 그런 걸 용납을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김어준 채널에 옛날에 나가야 자기가 선거에 저거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 나가면은 저 털 묻은 저 광신도들 집단에 나가네. 지금 이제 그런 인식이 완전히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지 마세요. 지금 나가지 마시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자정선언을 해야 돼. 어떤 자정선언이냐. 두 가지 자정선언이 일단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사퇴하고의 제명을 요구를 해야 되고 완전한 해당 행위에다가 계속 지금 쿠데타에 준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그거 하고 해서. 그리고 김어준 채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명확한 선언을 하면서 옛날에는 정경 유착하지 않는 것이 자정선언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정원 유착하지 않는 것 자정선언이거든요. 옛날에 정원 유착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거기가 더 이상 수권 세력을 흔들 수 있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김어준 매부쇼 같은 그런 어떤 채널이 보여주고 있는 반시대성, 반시민성과 결별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경고를 하면서 쟤네들은 거의 일배만도 못한 애들이라구나. 이 시대의 시민성과 국민의 어떤 이해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놈들이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어떤 그런 선언을 국회의원들은 해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이 사건 있죠. 장인수, 김어준 이 자들이 어저께 했었던 이 사건은 이건 쿠데타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발설을 했단 말이야. 장인수의 얘기에 따르면은
뭐 검찰이 뭐 이거 검사들이 뭐 이거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다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제 친구 중에서도 형사부에 오래 있다가 지금 저 수사 단장급 고위 예. 검사가 있어요. 예. 평생 그 조폭하고 이런 것들만 하면서 했던 예. 그런 형사부 검사인데 예. 한번 내가 이제 물어보려고 그래. 내가 오늘 하면서 너 그런 얘기 들었냐? 진짜 뭐 그런 거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우리 둘이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의리상할까봐 정치 얘기는 안 하거든요. 예. 안 하는데 예.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정말 이런 게 있었던 거냐?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안은 공식적인 아젠다로 수사해야 될 일이에요. 어디도 장인수, 김어준 이 자들도 수사를 해야 되고 대통령실도 수사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공적인 거야. 이걸 사적인 걸로 보면 안 돼.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겠다고 그렇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내려와야 돼. 그렇죠. 그게 네. 사실이라면. 네, 그런 정도의 일을 한 거야. 이게 쿠데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해가지고 기소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 대통령 이게 뭐 5년 가지도 못해. 우리 뭐 코스피 5천, 6천 뭐 이거 8달, 9달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이 시대가. 예. 그런 정도의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는 진압해야 되고 이 사안이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에 각계에 있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 채널은 완전 히 죽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완전히 허가는 이건 반정부 세력이잖아요. 이게. 한 박사 말씀드리니까 오늘부터 저 방송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은 예. 다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어준 방송 나오는 오늘부터. 왜냐면 이미 이게 터졌잖아 이제 예를 들면. 의심뿐만 아니고 네. 이제 그건 의심을 떠나서 뭐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딱 그냥 보여지는 거죠.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 만약에 김어준 채널 매불쇼 같은 나온다. 매불쇼 똑같은 거예요. 거기 김어준에 나왔던 인간들이 거기 나와가 저녁 땐 거기 나가가지고 떠들고 거기는 최강욱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 여기는 뭐 정청래 최민희라고 하는 인물 딱 예. 붙박이로 놓고서 그 조불쇼라는 말이 괜히 나와요. 하나는 그 조국당 스피커고 하나는 정청래 최민희 스피커야. 그럼 민주당 스피커도 아니야.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 예. 합당할 때 보면 예. 거기에 대해서 상의한 의원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예. 의원도 배반하고 시민도 배반하고 정부도 배반하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채널들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시민에게 칼 꽂는 거지 단순히 대통령에게 칼 꽂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지금 저 반정부 세력이고 이거는 수사의 대상이에요. 수사의 대상.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저 방식대로 저도 고발할 거예요. 네. 예. 예. 야, 지금 한동균 박사님이 정말 쿠데타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몰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서 있는데 사람이 등신 같으면 자기가 코 베갔는지도 모르고 아니 코가 없네. 예. 지금 시대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이 되는 그렇죠. 얘기예요. 21세기에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이 지금 어느 정도 그렇죠. 수준에 있는데 예. 그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데 그거를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그걸 놔둬요. 이게 지금. 예. 지금 어제, 오늘, 내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 모릅니다.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완전히 저기 화생방 무기 들고 그냥 댐비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거는. 그 자기가 칼 맞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맞고서 있으면서 무슨 대인배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넘어가면 그다음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정신 네.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요. 무슨 지금 대인배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막 전율이 지 느껴집니다. 인격이 무슨 뭐 예. 그거야 이게 도대체? 이제 개인이 아닌데. 그럼요. 그 국민에게 지금 칼을 맞고 있는데 무슨 지가 칼을 맞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냐고. 예. 야, 정말 전율이 느껴져서 이렇게 그리고 원래 사실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섭잖아요. 쿠데타도 세 번째 쿠데타가 제일 제가 보기엔 심각한데요. 그렇죠. 그 내부의 적은 안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예. 우리가 상처를 나면 뭐 어떻게 뭐 치료하지만 안에 있는 암덩어리 얼마나 떼어내기 어렵습니까. 그리고 안에는 암덩어리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보고서도 그게 뭔지 잘 몰라. 이게 내 몸에 있는 피부인 건지 그죠? 예. 장기인 건지 암인지 맞습니다. 그걸 잘 모르는 예. 거야.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는 어떤 시점이 된 거야. 지난 몇 달 동안 저도 이런 얘기를 제가 원래 뭐 정청래 씨라든가 무슨 뭐
뭐 최민희,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뭐 욕을 하고 그런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적 감정이 있을 것도 없고. 예. 무슨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 다 잘 되면 좋지. 다 우리도 낙곰수 시절 다 겪고 다 이랬던 사람인데. 근데 예.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한국 민주주의의 신흥 상당한 그 적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미 감지를 많이 했죠. 그러나 뭐 예. 제가 이것까지 뭐 다 나서서 인생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지난 조기 대선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 그 윤석열 세력이라고 하는 예. 그런 아주 그 전체주의 쿠데타 세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그냥 한편으로 있었단 그렇죠. 말이야. 그 딱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이게 실체가 보이는 거지. 예. 게다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딱 등장을 하니까 니들 뭐야 대통령은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사후적인 거거든요. 예. 우리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보면 정보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보를 예. 파편적으로 안다고 해서 지식과 의미가 구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평생 해석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파편 같은 것들이 어떤 모여지면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에요. 뭐 문화 작품에서 시도 해석하는데 그 인간 덩어리가 움직이는데 그 해석을 못 하겠습니까 그게? 시에서는 뭐 호흡이 연을 이렇게 띄고 행을 어떻게 띄고 말줄임표 하나 가지고도 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걸 30년을 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은 너무 시시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 같은 것들을 보면 너무 하찮아 가지고 이런 데 제 인생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30대 한 초반쯤에 뭐 이렇게 신문에 기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시사 비평이나 이런 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런 쪽으로 본격적으로 나갈 기회가 예. 그 시절에 보면 제가 뭐 노무현 정부 때 그 유시민 씨 뭐 그 비판한 그런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것들도 글도 지금 올라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유시민 씨가 20년 동안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답을 안 하는데 그자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인생 살 때 그런 거야. 좋은 사람만 만나도 힘든데 저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생 소비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의사라든가 뭐 이런 그런 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힘든 일 하면서 살고 싶진 않은 거야. 뭐 예. 너무 그런 거 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그래도 이렇게 평상시에는 하찮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한 면 같은 것들이 인간 안에도 있다. 그런 걸 예. 발견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평이야. 예. 제가 문학 비평을 할 때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평을 저는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그런 데다가 시간 인생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 예. 제 인생의 제일 큰 아젠다는 그 인간의 사유를 진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진보를 진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최정상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진보시키고 그 생각을 진화시키고 이렇게 가장 첨단의 어떤 것들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간 행위에 좀 저층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뉴스쿨도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저는 뭐 그거예요. 인간의 사유의 진화에 관심이 예, 있는 거야. 근데 예. 이런 수준의 어떤 일들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사유도 그것을 어떻게 진화시킬 것인가. 그 예. 사유의 그 전환이죠. 예. 그걸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런 게 안 보이겠어요, 이게?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 쌍소리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기가. 근데 예.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한 번의 계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네? 또 있네? 이제는 내부에서 있는 놈들은 일종의 사기꾼들인 거죠. 그건 속임수. 예, 예. 저기는 속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놈들이야 하니까 국민들이 알아. 그렇죠. 근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떤 페이크 숨어 뉴스처럼 있다. 그 예. 어떤 그런 가짜 뉴스 그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편인지 저기 편인지도 모르고 예. 사실 그리고 또 편을 먹는다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어떤 이런 진영적 관점을 지향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어떤 게 더 보편적인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건가, 모두를 위한 것으로 나가는 것인가, 어떤 게 유저의 관점에서 이게 좋은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디자인하고 그런 식으로 글을 써왔기 때문에 근데 이 내부에 있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밀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람들이 못 보는 것 같은 거야. 뭐 조국 혁신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년 그 가을부터 이루어진 어떤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방식, 이재명 대통령이 딱 등장을 했는데 이들이 뭔가 그 당내를 장악하는 그런 방식, 김어준의 어떤 그런 채널 같은 대형 스피커가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딱 해놓고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전부 다 시민을 완전히 그 신도처럼 그리고 병자처럼 완전히 환자로 얘기하잖아요. 엊그저께 얘기했죠. 우리는 모두 뭐 노무현의 유족이다? 미친 새끼. 우리가 무슨 노무현의 유족이에요. 그게
그건 우리도 모욕하는 거고 노무현 가족도 욕 보이는 거거든. 그런 놈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동안의 이 트라우마. 우리 때문에 누군가 희생당했다. 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뒤씌움으로써 죄의식을 뒤씌움으로써 지성적 판단을 못하게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휘둘르는 그 완전히 전형적인 그 사기꾼 이제 그거고 국민을 병자로 만드는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그렇게 당해도 복수와 원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자기를 뭐에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잖아요. 예. 피해자 정체성을 계속 강조를 하면은 전부 다 병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걸 얘기만 계속하면 뭐해? 건강하게 치료를 해야지. 그래야죠. 예. 그냥 썩는 거예요, 그냥. 아니, 국가가 썩는 거고 시민이 썩는 거고. 예.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는 자들이 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직도 동시 접촉자 수가 20만, 30만이란 말이야. 전부 다 병자나 환자가 된 거죠. 예. 유저 입장에서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네. 뒤로 돌아가자. 네. 예. 다리가 썩고 결국에는 온몸이 다 썩어 문드러질 거 아니에요. 예. 치료를 해야지. 아유, 지금 저희가 사실은 1시간 좀 넘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그렇군요. 예. 저희 근데 아무튼 이제 저희 이름도 지어주셨고 예.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오늘 혼자서 다 얘기해 버렸네. 아니 근데 예. 오늘은 한 박사님 말씀만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냥 저절로 그냥 제가 귀가 번쩍 뜨입니다 사실은. 예. 오늘은 뭐 일단은 예. 다음 주에 또 다음 뵙겠습니다. 주까지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저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좀 일정을 좀 바꿔서라도. 예. 아니 왜냐면은 이 정말 새로운 유형의 쿠데타 이 얘기를 지금 한 박사님이 다른 채널에서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얘기는 이제 어저께 있었던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음 얘기했죠. 아마 이거를 쿠데타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의미를 그러니까 비평가는 딴 게 아니고 어떤 사태와 사건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의미가 정확하게 규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걸 그냥 페이크 뉴스다. 그냥 헛소리 했네. 뭐 허허허. 그렇죠. 다 등신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그냥 칼 맞고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검찰이 기소하면 완전 우리나라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런 일들을 지금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간단하게 한 박사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교육감 선거, 교육감 얘기 뭐 할 계제가 아니다 오늘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짧게 이번 6.3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의 의미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교육감 제가 원래 참 이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미래 교육에 대한 그런 책도 쓰고 대담하고 지금 또 교육청에서 인천에서는 교육감님 도와서 교육 이념을 이제 만든 일도 하고. 인천교육청에서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다음에 도성훈 교육감님 이제 그 재선 교육감님이신데 그 이제 진보 교육감님이시죠. 예. 진보 교육감이라는 거 다 믿으면 안 돼요. 민주라는 걸 다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진보를 참칭하면서 그리고 뭐 진보라고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진영적으로 진보 교육감 얘기할 거 없어. 전 서울시 지금 교육감 있죠. 예. 그분 마음에 안 들어요. 정근식이라는 분. 뭘 했는데 도대체? 예. 뭘 진보라는 이름을 걸고 나와가지고 뭘 진보적으로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저 유은혜 정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있었을 때 교육부 마스코트가 돼가지고 공익 광고까지 나갈 뻔했거든요.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봤더니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 교육감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교육,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맞는 거고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까지 전부 다 교육감이 때문에 선출직 교육감이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리더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됐을 때 특히 선출직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려고 그래.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맨날 뒤에 밀리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근데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게 어려워 보이거든.
그러면 나오지 마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기가 어려워 보여. 그럼 왜 나와요? 그런 자들이 지금 근데 진보 교육감이니 무슨 교육감 다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 내가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과제 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 필수적인 과제냐. 그리고 유저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뭐가 제일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냐. 그것을 이제 바로 다 봐야죠, 사실은. 근데 그 일에 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하고 싶은 일이 뭐고 해야 할 일이 뭐냐. 근데 해야 할 일을 딱 봤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사람 일단 나오지 마라.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용기가 없는, 할 자신이 용기가 없는 없고 할 분은 능력이 없는 거죠. 할 능력. 예.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서울시 교육감도 저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조희연 교육감이 그냥 저 중간에 낙마를 하니까 그냥 이제 허둥지둥해가지고 저런 양반이 나왔는데 저분도 지금 뭐 재선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 자기가 해온 그거를 보고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용기가 있는가? 이걸 또 하려고 정말 마음 먹고 있는가? 그거 아니면은 그만두십시오. 그건 다 노역이잖아요. 그 나이 먹고서 젊은 사람들이 패기 있게 그냥 하던가. 예, 제가 그 뭐 몇 년 있다가 제가 한번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나올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아니 진짜로 아니 이자들은 그 뭐 옆에서 도와주고 뭐 하고 했더니만 뭐 자문위원회도만 갖다 쓰고 뭐 하는 거 갖다 쓰고 뭐 일은 안 해. 뭐 연구 설계 이런 거나 용역이나 맡기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실질적인 건 하나도 없고 뭐 그냥 뭐 거마비나 받고 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무슨 관용차 타고 다니면서 목숨을 걸어야지. 저는 글을 쓸 때도 비평을 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비평을 썼어요. 그 니체에 보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 피를 찍어서 글을 써라. 독자도 그러니까 피를 찍어서 글을 읽으라는 거야. 아니 글을 쓰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민에게 선출당한 사람이 그냥 탱자 뭐 그냥 뭐 세월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하면은 그런 기백도 없으면서 왜 그걸 해요? 예,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됐고요. 또 정말 심각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꼭 나오셔야 됩니다. 한 박사님 일정을 맞춰서라도 편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롭게 출발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은 아직은 좀 유동적으로 뭐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시민이 여기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걸 쿠데타로 인식하시고 쿠데타를 진압해야 된다. 맞습니다. 사태가 있으면 사태 끝맺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저희 채널에 좀 나오셔서 그 얘기를 좀 여러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쉽게가 안 끝날 것 같잖아요. 시리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참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요. 오늘 그 채널에 계속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우생물, 보리숭어회, 요 보리숭어회 소개 멘트가 좀 있는데요. 제가 차마 그 멘트를 다 하질 못하겠어요. 오늘 이 분위기상, 그래서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생물이 처음 나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생물 선물을 한 박사님께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 저희 채널 이름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장면값 약소하지만 장면값 너무 죄송하다. 수고입니까? 잘 먹겠습니다. 댁에 가져가셔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한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박사님과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혹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좀 방어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싸워야죠 저희가. 저희는 연합군입니다. 저희는 국민파죠, 사실은. 국민파 연합군.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 박사님 아쉽지만 보내드리고요.